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영호TV의 천영호입니다. 그간 북한 미사일 얘기는 많이 하면서도 대한민국의 미사일에 대해서는 얘기할 기회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국 미사일 개발의 토대가 된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에 얽힌 비화를 좀 공개하겠습니다. 한미 미사일 지침은 1979년에 양해각서 형태로 처음 제정이 되어서 그간 4차례 개정을 했습니다. 1979년의 최초 지침은 한국의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180km 그리고 탄두 중량을 500kg으로 제한한 것이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결단으로 한국이 1978년 9월에 미국의 나이키 허큘리스 지대공 미사일을 기반으로 백곰이라는 지대지 미사일을 처음 만들어서 시험 발사한 게 미사일 지침 제정의 계기가 된 겁니다. 1차 개정은 그 후 22년이 지난 2001년 1월에 이루어졌는데 탄도미사일의 사거리를 180에서 300km로 연장을 하고 순항미사일의 경우에는 탄두 중량만 500kg을 넘지 않으면 사거리는 얼마든지 늘릴 수 있도록 한 게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미국과 이 협상을 주도한 사람은 송민순 외교부 북미국장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노무현 정부에서 안보실장과 외교부 장관을 역임하셨죠. 2차 개정은 2012년 10월 7일 이명박 정부 시절에 이루어졌는데 제가 당시 외교안보 수석으로서 협상을 주도하고 개정 내용을 언론에 직접 발표를 했습니다. 핵심 내용은 탄도미사일의 경우에는 탄두 중량 500kg을 기준으로 사거리를 300에서 800km로 연장을 하고 무인 항공기 UAV 항목을 별도로 신설해서 탑재 중량 2.5톤까지는 항속 거리에 제한이 없는 그런 UAV를 개발할 수 있게 한 겁니다. 단 항속 거리 300km 내에서는 탑재 중량을 얼마든지 늘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2017년과 2020년에 이를 다시 개정을 했는데 2017년 3차 개정에서는 탄도미사일 사거리 제한은 800km로 그대로 두면서 탄두 중량을 500kg으로 제한한 것만 푼 겁니다. 사거리 800km 내에서는 탄두 중량을 얼마든지 늘릴 수 있게 된 거죠. 2020년의 4차 개정은 우주 발사체의 고체연료 사용 제한을 해제한 겁니다. 우리나라는 군사용 미사일은 모두 고체연료만 사용을 해왔고 민수용 위성은 액체연료 기술을 기반으로 연구개발을 진행해 왔는데 고체연료 기술을 소형 위성 개발에도 전용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제가 한 일이라고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4차례 개정 가운데 2012년에 2차 개정이 그 범위나 내용에 있어서 가장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9년 전 2차 개정의 의미와 배경을 좀 해설해 드리는 게 한국 미사일 기술 수준과 안보적 함의를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2012년 10월 7일 2차 미사일 지침 개정 내용이 발표되었을 때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300에서 800km로 연장한 부분만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부각이 되었습니다. 탄두 중량과 사거리 간의 트레이드 오프 개념을 아무리 설명을 해도 언론이 제대로 이해를 못했습니다. 탄두 중량 500kg을 기준으로 사거리를 800km로 늘린다는 것은 사거리 300km 미사일의 탄두 중량을 2.5톤으로 5배 늘릴 수가 있고 사거리를 500km로 늘릴 경우에는
1.2톤 탄두를 달 수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바로 트레이드 오프죠. 사거리는 3배도 안 늘어났지만 같은 사거리에 탄두 중량을 5배나 늘린 걸 이해를 못하고 심지어 탄두 중량은 못 늘리고 사거리만 300에서 800km로 늘렸다고 오보를 낸 그런 언론도 있었습니다. 사거리 500km면 중부권에서 북한 내 모든 군사기지를 다 타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에게 사거리 800km 탄도미사일은 굳이 필요가 없습니다. 800km라는 게 대구에서 중국 심양까지 그리고 강릉에서는 러시아 우스리스크까지 거리입니다. 그럼에도 사거리를 800km로 늘린 실질적인 목적이 어디 있었느냐? 북한 미사일 기지를 파괴할 2톤급 탄두를 개발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할 내용은 무인 항공기 UAV에 관한 항목을 신설한 것이라고 했죠. 2001년 1차 개정 때는 무인기를 순항미사일과 같은 카테고리에 묶어서 탑재 중량 500kg까지만 개발할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차 개정에서는 UAV를 순항미사일과 분리해서 2.5톤까지 적재 가능한 무인기를 개발할 수 있게 된 겁니다. 2.5톤이면 정찰 장비 외에도 여러 발의 헬파이어 미사일 같은 것을 싣고 감시 정찰 활동을 하다가 이동식 발사대에서 미사일 발사 준비하는 게 보이면 그 자리에서 바로 제거해 버릴 수가 있습니다. 미국이 대테러 작전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리퍼라는 MQ-9 무인 공격기의 탑재 중량이 1.7톤인데 우리는 리퍼보다 훨씬 큰 무인 공격기를 개발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런 조항을 넣은 것은 무인 정찰 공격기의 무한한 잠재력에 착안을 해서 향후 군사용 무인기 분야에서 한국이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지난 9년간 군사용 드론 개발에서 한국은 눈부신 도약을 이루게 된 겁니다. 그런데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일약 300에서 800km로 늘렸다는 게 헤드라인 뉴스가 되다 보니까 탄두 중량이 5배 늘어난 사실과 세계 최대의 무인 공격기를 개발할 수 있게 되었다는 뉴스는 묻혀버리고 제대로 주목을 받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무슨 계기로 이런 미사일 지침 개정 협상에 나서게 되었는지 궁금한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실은 갈수록 엄중해지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어떻게 막아낼 것인지를 고심해오던 차에 2010년 10월에 터진 연평도 포격전이 결정적 자극제 역할을 했습니다. 연평도 포격전 이후에 제가 이명박 대통령께 건의해서 승인받은 게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과 북한의 모든 장사등포 진지를 10분 내에 파괴할 신형 전술미사일을 개발하는 번개 사업이었습니다. 번개 사업으로 KTSSM이라는 정밀 타격 미사일을 개발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별도의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보기로 하고 오늘은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2011년 상반기에 몇 차례나 한미 국방부 실무선에서 미사일 지침 개정 논의를 해봤지만은 미국 측에서 소극적으로 나오면서 계속 깔아뭉개기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7월 말에 외교부 김형진 북미국장, 지금은 안보실 1차장이죠. 이 사람을 워싱턴에 보내서 미국이 이런 식으로 나오면 미사일 지침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도 있다는 은근한 협박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미국은 기존 지침 범위 내에서
탄두 중량을 줄여서 사거리를 연장하면 안 되겠나. 그렇게 하면 더 가벼운 탄두로 더 큰 폭발력을 낼 수 있는 기술을 주겠다. 이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외교부와 국방부에 맡겨놔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직접 나서게 된 겁니다. 외교 국방부 간부들이 무능해서가 아니라 이 사람들은 앞으로도 계속 미국을 상대해야 되고 또 미국의 아쉬운 소리를 해야 할 일도 있기 때문에 다시는 안 볼 사람처럼 얼굴 붉히는 그런 일은 꺼리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미사일 지침 개정같이 한미 간의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큰 사안은 동맹국 간이라 하더라도 좋은 말로는 해결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 측에서도 이런 문제는 국무부나 국방부 차원에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저는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공적으로는 다시 미국을 상대할 일이 없었기 때문에 미국이 듣기 거북한 얘기를 하는데 그리낄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1년 8월 중순에 워싱턴으로 가서 제 카운터파트인 톰 도닐론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나서 장장 3시간 반 동안 설득을 했더니 그제서야 도닐론이 미사일 지침 개정이 왜 필요한지 충분히 납득했다고 하면서 관계부처에서 구체적 개정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하겠다는 겁니다. 도닐론 보좌관을 만나기 전날 제가 국무부에서 윌리엄 번스 부장관, 이번 바이든 행정부에서 CIA 국장으로 임명됐죠. 그리고 국방부에서는 미셸 플러노이 정책차관, 이 사람은 바이든 정부의 국방장관 물망에 올랐던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을 만나서 미사일 지침 폐기 얘기를 했더니 동맹국 간에 제발 그러지 말고 한국 측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자고 하는 겁니다. 제가 미국 측에 내세운 미사일 지침 개정 논리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기존의 미사일 지침으로는 날로 커지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막아낼 한국의 미사일 전력을 건설하는데 제약이 너무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유사시 미국의 공중 타격 자산이 북한 상공에 도착할 때까지 수시간 동안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북한 핵미사일을 막고 있을 수는 없지 않느냐. 남해안에서도 북한 전역의 미사일 기지를 일거에 무력화할 독자적 미사일 전력이 필요하다는 그런 논리에 미국이 반박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한 미군이 수백 기의 ATACMS 미사일을 배치해 놓고 있었지만은 그것만으로는 어림도 없다는 걸 미국도 알고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내세운 논리는 뭐냐 하면 한국의 독자 핵무장 가능성이었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 내의 우려를 미사일 지침 개정으로 해소하지 않으면 독자 핵무장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질 것이라고 했는데 미국 측에서는 이걸 심각하게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이명박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도 미사일 지침 개정 필요성을 특별히 강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지침을 개정하자는데 원칙적인 합의를 한 이후에도 문안협상에 1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구체 내용에 들어가면 서로 신경전을 벌이고 충돌할 사항들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그중 한 가지만 소개를 해드리면 도닐론 안보보좌관이 2012년 6월 말에 저한테 전화를 해서 미국 군사 전문가들이 한국이 북한 위협에 대응하는데 사거리 500km 이상의 탄도미사일은 필요가 없다고 오바마 대통령에게 조언하고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하는 겁니다. 제가 500km 이상의 탄도미사일이 군사적으로도 유용하지만은 정치적 상징성이 더 큰 건데 사거리를 흥정 대상으로 삼겠다면
우리는 미사일 지침 폐기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도닐론이 오바마 대통령에게 이걸 보고를 했더니 한국이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라고 했다고 합니다.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800km로 늘리기로 겨우 합의한 이후에도 최종 타결을 하는데 또 2달이 더 걸렸는데 이건 UAV의 탑재 중량과 외부 무장 여부에 대한 이견 때문이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왜 타결이 늦어지냐고 역정을 내실 때마다 제가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지만 기왕의 지침을 개정할 바에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제대로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밀어붙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다 밝힐 수는 없지만은 결국은 미국이 우리의 집요한 요구를 모두 들어줘서 타결이 된 겁니다. 이런 어려운 협상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결정적 요인은 최상의 한미 관계,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 간의 각별한 개인적 친분, 이 2가지였다고 봅니다. 미사일 협상을 하면서 제가 당시 국방부 정책국장을 맡고 있던 신원식 장군과 국방과학연구소의 남세규 본부장한테서 조언을 많이 받았습니다. 신원식 장군은 지금 국회에서 맹활약을 하고 있고 남세규 본부장은 지난 몇 년간 ADD 소장을 맡아왔죠. 우리가 일방적으로 미사일 지침을 폐기하면 그만이지 개정하느라고 고생한 게 무슨 자랑거리냐고 하실 분들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폐기가 불가능한 건 아닌데 이런 일로 동맹에 균열이 생기고 불신이 깊어지는 것은 전체적으로 한미 연합 방위 체제를 약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개발한 미사일에 미국이 군용 GPS 사용을 허용해 주지 않으면 미사일의 정밀도가 떨어지고 북한이 우리 미사일의 유도장치를 교란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상용 GPS를 사용하는 북한 미사일의 유도장치는 우리가 얼마든지 교란할 수가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2017년 3차 개정을 통해서 사거리 800km는 그대로 두면서 탄두 중량 제한을 철폐할 수 있었던 것도 2차 개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2톤 중량의 탄도 제조 기술을 개발해 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우리가 일단 기술을 확보하면 제조와 배치를 못하도록 미국이 말릴 방법이 없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천영우 TV의 천영우였습니다.